네, 안녕하세요. 합법 모의고사 18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좋은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동안 자주 보던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낯선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문제 1번 같은 경우가 그러했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같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 봤던 지문이 좀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새로운 내용 눈에 익혀둔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장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이 재작년에 신설되고 나서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기간 계산 물어보는 겁니다. 기간 계산의 경우는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민법 규정을 따르되 침익 처분의 경우에는 날짜를 빨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법률안의 공포에 대한 내용은 특이한 내용이 있다. 요 세 가지요. 일단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의 내용이 뭡니까? 자,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이면요. 다음 날로 연장되는 거죠. 한표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어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어서 침익처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침익처분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그런 기간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도 빨리 기간이 끝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첫날 어떻게 합니까? 산입하는 거예요. 불산입이 아니라 산입이고 말일은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8개월. 여러분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18개월 되는 날이 일요일이다. 공휴일이니까 다음 날 제대해야 돼? 아니죠. 그날 제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게 되면요.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침익처분이죠.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빨리 끝나려면 첫날부터 계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요. 두 번째로 중간 넘어가시면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되는 게 아니라 그날로 끝나는 거죠. 하루 연장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법령의 공포에 대한 건 여러분 기간 계산하는 방법.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제가 공포 이렇게 얘기했죠. 첫날은 비는 거죠. 마지막 날은 꽉 차는 거죠. 공포 제가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동그라미 4번은 그걸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1번의 동그라미 4번에 해당 해설 보세요. 보시면 좋은 박스 있고 그 7조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2호와 3호가요. 공포 그래서 2호는 첫날 산입하지 않고 3호는 말일은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얘기. 어떤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다. 예컨대 20일, 30일 계산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7조 1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대요. 예컨대 오늘이 11월 12일인데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럼 다음 날로 넘어가고 얘기할 논의할 가치가 없죠.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왔으면 그날부터 시행한다는 뜻이요. 동그라미 4번 선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다음 날 넘어간다 그런 말을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판례에서 공법상 법률 관계로 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가입 계약. 여러분 전화국은 민영화됐잖아요. 전화국 지금 KT죠? 이건 사법상 계약입니다. 민영화가 되기 때문에. 반면 니은 수도. 여러분 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민영화가 안 됐죠. 여전히 누가 사업자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예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수수료 관련돼서 만약에 수수료 단수 처분을 한다. 이거 처분성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디귿 같은 경우는 국유 일반 재산이라고 나왔죠. 어떤 낱말에다가 원들 안 치고 싶어 일반 재산이죠. 행정 재산은 공법 관계예요. 하지만 일반 재산은 사법 관계다. 대부료 납부고진 사법 관계. 리을이요. 도시재개발조합은 공공조합이죠. 그럼 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니까 공법 관계죠. 그리고 조합원 자격 확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처분이란 말은 없으니까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 관계고. 그러니까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 관계는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미음 환매권의 행사. 환매권은 되살 수 있는 권리죠. 이거 그 손실보상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협의 취득 내지는 결국은 땅을 뺏기는 거죠. 수용 재결로 땅을 뺏긴단 말이에요. 이때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어차피 자기가 안 팔면은 강제로 뺏겨요.
그래서 땅을 넘기면서요, 환매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매 특약이 뭐냐면요, 이를테면 만약에 이 토지를 가져간 날로부터 5년 내에 내 땅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의 토지 소유주가 되살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되살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되살 수 있다요. 되사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사법관계죠. 자, 비읍이요.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 이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 관계는 니은과 리을밖에 없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이요.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처분이죠.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생각해보세요. 수리를 요하건 수리를 요하지 않건 간에 사법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법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행위는 처분이니까 당연히 공법관계,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니은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여러분, 공정력과 집행력은 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이요. 공정력이 뭐예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일단 유효한 거죠. 하자가 취소 사유인 경우에. 집행력은요.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따라. 그럼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사인이 어떻게 이거를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까?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력과 집행력은 처분에만 인정됩니다. 디귿이요.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건 행정행위 처분이죠. 그래서 아예 주된 행정행위 그리고 부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체인 행정행위, 부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부관은 행정행위 처분에만 붙일 수 있어요. 리을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급식. 자, 제한 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대표적인 개별법이 우편법이거든요. 원래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편법에서는요,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한 것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생각하면 돼요? 미성년자도 우체국 가서 소포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하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소포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우편법에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려. 동그라미 1번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령 특허. 보세가 뭡니까? 세금을 유보하는 거죠. 원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요,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걸 유보하겠대. 그럼 남들은 다 세금 내는데 나만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거죠. 설령은 뭐 설치와 영업이죠. 보세구역의 설령 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이죠.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는 무슨 행위? 재량행위죠. 동그라미 2번이요. 하천의 점용허가 이것도 강학상 특허죠. 동그라미 2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줄에 부당이득에 관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뭐 민법 공부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는 뭡니까? 저 놈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아무리 부당한 이득을 얻었어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 그러면은 문제 삼으면 안 되겠죠. 나의 손해가 저 사람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원인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부당이득이죠. 보세요. 내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천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천 부지를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어. 그럼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못 쓰는 거죠. 그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 예컨대 내가 하천 점용 허가 받아가지고 낚시터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낚시터 운영하고 있다니까? 그럼 나는 손해 봐야 안 봐요? 손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무단 점유하는 것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여러분 행정법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뭡니까? 조세 과오납이죠. 조세 과오납. 세금 잘못 냈단 말이지. 더 많이 냈단 말이지. 그럼 내가 손해, 납세 의무자가 손해를 보고 국가가 그것만큼 이득을 보잖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도 가능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여러분 운송업 면허는요. 운송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모두 특허예요. 그리고 특허는 재량행위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여러분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모든 인가는요. 다 정말 강학상 인가야. 그런데 뭐만 설립 인가의 경우에만 특허라 그랬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요. 공공조합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공공조합은요, 독점적인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 강압상 특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의 자동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행정의 자동 결정에 대한 예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의 자동 결정이 간혹 나와요. 자동 결정에 대한 일단 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전산 처리를 통한 객관식 시험의 채점과 합격자 결정.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OMR 카드 내면은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나오잖아요. 행정의 자동 결정의 한 예이다. 맞고요.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해설에다가 적어놓은 코멘트 해놓은 내용도 보세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한 학교 배정도 마찬가지라는 거.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의 자동 결정의 경우도 행정이죠. 모든 행정작용은 다 어떻게 돼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적용을 받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교통신호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몇 조이겠습니까? 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5조는 영조물 책임이죠. 교통신호기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조에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5번의 동그라미 4번은 센스로 풀 수도 있고요. 국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행정의 자동 결정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동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맞죠? 네, 뒷부분 보세요. 행정행위의 개념적인 요소를 구비했대요. 그럼 행정행위지.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이죠. 뭡니까? 자, 주체가 행정청이라 해야 돼. 그리고 성격이 우월한 공권적 행사라 해야 돼.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돼. 이걸 다 갖추었다 그러면 행정행위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야 되겠죠. 예컨대 5번의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합격자 결정, 불합격 처분이요. 그럼 불합격 처분 취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이요.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이란 말로 끝나긴 하지만 행정청을 필요로 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죠. 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 소송을 제기할 텐데 과태료 부과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는 거죠? 과태료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국세징수법에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세금을 고액 체납한 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는 게 그럼 국세징수법에 있지, 뭐 예컨대 무슨 산림법, 건축법 이런 데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 맞고,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리로 설명하면 법 위반 사실의 공표죠. 한편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한 일반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있죠. 행정절차법의 처신, 확공, 개입 행지에서 공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도 알아둡시다. 동그라미 3번이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요. 의무 이행의 강제죠.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의무를 불이행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의무를 불이행한 자한테 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절차가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일신 전속적이니까 승계가 안 되는 거죠. 이것과 비교해둘게 여러분, 과징금은 어때요? 불법 이익의 박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법한 이득을 얻고 죽었어. 그럼 자식이 상속받겠죠. 그런 경우는 자식한테 과징금도 승계됩니다. 비교하시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은 고려된다. 행정상 제재 중에서 고의과실을 고려하는 거는 행정벌뿐이에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뿐이고 나머지는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아요. 7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일단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은 맨 마지막 말이 뭐로 끝나요?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도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때려 죽여도 틀릴 수가 없어.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제출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막을 이유도 없는 거죠. 의견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행정청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의견 제출권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도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한편 동그라미 2번은 뭐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건데, 동그라미 1번에서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죠. 그럼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 적으란 얘기죠. 동그라미 2번이 그 뜻이에요.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했으면 받아 적어라. 서면으로 기록하라. 자, 옳지 않은 건 동그라미 4번이었어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조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일단 여러분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요.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신청했다. 청문 조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요. 공개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했어도 청문 주재자가 생각하기에 이건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면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동그라미 4번. 뭐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당 유흥업소가 문제가 된 게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해당 미성년자가 접대부로 일한 미성년자가 해당 청문 절차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한다. 뭐 그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청문이 공개가 되게 되면요. 미성년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가 있잖아. 그럼 해당 뭐 미성년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해당 당사자가 신청을 해도 주재자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상황을 좋은 예시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작은 따옴표 된 부분 이것이 무엇의 개념정의입니까? 처분의 개념정의죠.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 처분에 해당하면 항고소송이죠? 그러면은 항고소송 아니니까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 뭐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기억 보게 되면요. 임용권자의 국립대학교 조교수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 이건 임용기간 만료돼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임용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국공립대학교 조교수라는 게요. 이거 계약직 공무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약직이 아니라 신분 보장을 받는 일반직이요. 일반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수 같은 경우에 보면 교수들이 임용된 다음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연구 실적이 안 좋다. 뭐 불성실하다. 그런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탈락하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기억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얘기한다. 반면 리을은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 여러분 지금 시립합창단원 혹은 시립무용단원 나오면 다 뭐예요? 전문성을 높이 사서 일정한 기간마다 계약을 하는 공법상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뭐요? 공법상 계약의 거부죠. 계약 거부기 때문에 그런데 공법 관계니까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리을은 모르고 해야 돼.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 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이 공법 관계인 건 맞다고. 처분은 아니라고요. 그 기업과 리를 한꺼번에 쌍으로 살펴봤고 니은이요. 솔직히 니은이요 제가 보기엔 표현이 약간 좀 부정확해요. 공무원 연금 공단이 퇴직연금 지급 거부 의사표시를 했다 그랬죠. 근데 공무원 연금 공단이 연금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게 거부 처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니은은 그 사실관계가 뭐냐면요. 니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해. 뭐라고요?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의사 표시한 거는 행정청의 의사를 표시한 겁니까? 법 개정된 사항을 알려준 겁니까? 법 개정된 사항을 알려준 것이고 당신은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이걸 알려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니은 여러분 그 해설 보시게 되면요. 제가 언더라인 쳐놨잖아요. 첫 번째 덩어리 언더라인 한번 보시라고요. 보게 되면은 니은에서 보게 되면은 공무원 연금 법령 언더라인 친 부분이요. 첫 번째 덩어리 언더라인. 공무원 연금 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법령상 당연히입니다.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분성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못 가는 거고. 근데 니은 공법 관계인 건 맞죠? 그러니까 무슨 소송으로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디귿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친일파 후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요.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앞에 명의만 이전해놔. 명의 신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일파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무언가 냄새를 맡았어요. 뭔가 수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명의만 제3자한테 넘겨버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조사하는 동안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금지가 돼.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 미쳐야 안 미쳐? 미치죠. 처분이라는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으니까 디귿은 항고성으로 가야 되겠죠. 처분성이 부인되는 건 기업과 디귿이었습니다. 이제 9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외부 자금에 일단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고액의 과징금 납부. 그러면 이게 억울하면 과징금 부가처분 취소소송 제기하겠죠. 여러분 금전상 납부 의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요. 즉 금전상 손해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 왜? 나중 소송에 이긴 다음에 낸 돈 돌려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내면요.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야. 읽어볼게요. 외부 자금의 신규 자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된다. 뭐요? 회사가 망하는 경우죠. 망한 다음에 여러분 승소해봐야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요. 제가 해설에다 코멘트 다른 거 있죠? 꺽쇠된 부분 보세요. 금전 납부로 인해 회사가 망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해당 노선 면허를 받지 못한 항공회사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해서 국제항공 노선 면허 처분에 따른 노선 점유율 하락에 따라서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이유로 면허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건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관계 얘기하는 겁니까? 경업자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원자 관계는 아니에요. 경원자 관계는 A도 신청을 했고 B도 신청을 했는데 A는 떨어지고 B만 됐다. 이런 경우에 A가 제기하는 소송이 경원자 소송이죠. 근데 동그라미 이번 보니까 두 번째로 무슨 노선 점유율 하락이래. 선생님 노선 점유율 하락이라는 건요. 경업 관계에서 기존 업자가 있고 신규 업자가 있는데 신규 업자한테 허가가 나오면 기존 업자의 점유율이 하락하겠죠.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났어요? 노선 면허를 받지 못했다 그랬죠. 노선 면허 못 받았으면은 기존 업자에 아니에요. 기존 업자가 아니라고. 동그라미 2번이 어떤 사례였냐면요. 여러분 괌 아시죠? 괌. 괌 노선은 대한항공만 갖고 있고요. 괌 옆에 사이판이라고 있잖아요. 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만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괌 그다음에 사이판 둘 다 저가 항공사가 가기는 하는데 뭐 저가 항공사는 서로 경쟁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대한항공한테 괌 노선을 주고 아시아나항공한테 사이판 노선을 줬다. 그런데 괌이랑 사이판이 매우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괌 가르던 사람들이 사이판 가기도 하거든요. 상황이 대한항공에만 괌 노선이 있어서 괌 노선으로 대한항공이 돈을 잘 벌고 있었다. 그런데 사이판에다가 아시아나한테 노선 내줬다. 그럼 괌 가던 사람들이 괌 안 가고 어디 가겠어요? 사이판 가겠죠. 그러면 괌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의 점유율 하락,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건 기존 업자의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고. 이거는 경업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에 노선 점유율 하락. 그러니까 대한항공 괌 노선 매출 줄어드는 거는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언더란 쳐보자고요. 해당 노선 면허를 받지 못한 항공회사 언더란 치고 기존 업자가 아니죠. 기존 업자가 아니니까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관련돼서 대한항공이 혼자 독점적으로 괌 노선 갖고 있는데 아시아나에다가 괌 노선 신규 면허를 또 내줬다. 그런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경업자로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도 가능하겠지. 동그라미 2번은 괌과 사이판 관계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적법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은 아닌데 신청인의 본안 청구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신청인의 본안 청구 자체가 적법 언더란 쳐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안 청구 자체가 적법 언더란 뜻이라고. 소송 요건 충족이죠. 본안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소송 요건 흠결이죠. 그럼 본안 청구가 어떻게 됩니까? 각하되는 거죠. 본안 청구가 각하될 상황이면 집행정지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본안 청구 자체가 소송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오케이. 4번이요. 집행정지 요건인 공공복리.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집행정지의 소극적인 요건이죠.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저지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공공복리라는 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면은 집행정지 저지 사유가 못 된다고요. 공공복리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반대말은 뭡니까? 추상적이죠? 개별적인 반대말 일반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공복리라고 할 수 없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가로막는 공공복리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작위라는 건 여러분 처분의 부작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위 앞에 처분의라는 말이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분의 신청을 한자해야 되겠죠. 부작위에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 맞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의 내용은 뭐라고요? 처분의 신청이어야 돼요. 처분이 아니라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혹은 사경제적인 계약의 체결 요구, 나랑 계약 체결해줘. 그런데 행정청이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아니다. 처분의 부작위이어야 한다요. 동그라미 3번.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죠. 쉽게 생각하세요. 항고 소송은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어떤 경우 뭐 경업자라든지 경원자라든지 인근 주민 이런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상황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요. 내가 처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한 달 동안 안 해줘. 또 어떤 행정청은요, 1년 동안 안 해줘. 여러분, 한 달 동안 안 해주는 행정청과 1년 동안 안 해주는 행정청, 어떤 행정청이 더 나빠요? 1년 동안 안 해주는 행정청이 더 나쁘죠. 말도 막 엉키네. 그런데 만약에 제소기간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돼버려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안 해준 행정청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도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겁니다.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다만 여러분,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행정 심판을 거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무이행 심판이겠죠? 그럼 기각 재결을 받았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 그 내용까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도 좀 있었고요.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춥죠?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보일러 켰는데 다음 내일부터는 퍼지에다 스톱을 켜야 되겠습니다.